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 목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두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세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상 문제점. 네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다섯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정책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서 정책 결정이란 일반적으로 볼 때 권위 있는 정책 결정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 행위나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좁은 의미로는 정책 결정자가 하나의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행위나 과정 자체를 일컫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대안 간의 비교 분석 행위가 그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그 용어를 보면은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가 권위 있는 정책 결정자에 의해서 정책으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 결정자의 형태나 그리고 채택된 정책 사업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 또는 행위를 통해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정책 결정 과정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 분석하여 정책 산출물을 채택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은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인 목표 상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정책 산출물을 개발, 분석, 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 주체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는 제각기 이익이 상반되는 여러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정책 결정가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정책 결정 과정은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자들은 어느 한 단계에서만 활동을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단계를 따라 지속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자원을 가진 참여자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책 결정 과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 목표와 수단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정책 결정은 차후 실현할 일반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이러한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하위 정책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정책 결정 과정은 행동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은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채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이 집행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책 결정 과정은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전에 행동 노선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업으로 인한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적의 대안이 고용보험 제도를 산출하는 과정 등이 정책 결정 과정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결정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의 성격에는 첫째로 권위 있는 결정이 있고, 두 번째, 해결 방안의 채택, 세 번째, 공익적 성격이 있으며, 네 번째, 정치적 성격, 다섯 번째, 거시적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결정의 성격은 정책 결정 과정의 특성으로 정책 결정자가 행하는 행위라는 점이며 행위의 결과 잠정적인 해결 방안이 채택된다는 점이며 이때의 행위가 사회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거시적 관점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 있는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즉 권위 있는 정책 결정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정책 결정자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은 권위를 띠며 선택된 정책 대안이 구성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직의 고위층에 의해서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직의 하부층에서도 정책 결정은 이루어집니다. 조직의 상부층은 정책 결정의 범위가 크고 조직의 하부층은 정책 결정 범위가 작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의 채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는 사회복지 문제를 둘러싼 여러 세력들 사이에서 이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제안된 여러 개의 정책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공익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자는 사회 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정책 문제를 둘러싼 사회 세력들의 이해를 조정하되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고 공익적 관점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사회복지 정책의 경우는 더욱더 공익적 성격이 두드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정치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과정이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적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결정된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 세력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에는 규범성이 강조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성격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시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경우 논의되는 해당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관계 및 장래의 사회적 상황 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 조망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뤄볼 모형은 합리 모형, 만정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 모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합리 모형은 인간과 조직의 합리성, 완전한 정보 환경 등을 전제로 하여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이나 선택을 추구하는 규범적, 이상적 정책 결정 모형을 말합니다. 즉, 합리 모형은 인간을 합리적 사고 방식을 따르는 경제적 인간으로 전제하고 정책 결정자의 전지를 가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정책 결정 모형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합리 모형은 그 전제와 내용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규범적이기 때문에 현실의 의사결정 상황에 잘 부합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따라서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에 해결책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의 원인을 몰라 해결책조차 제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합리 모형은 완벽한 의사결정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알며 그것을 위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인간인 이상 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자나 정책 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는 정책 결정을 한다는 합리 모형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보고 있으며, 목표나 가치가 명확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 선택을 추구하는 이상적 규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에 따르는 경제인으로 전제하면서 전지전능의 가정하에 최적화의 기준에 따라 문제, 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로, 포트, CPM, 선형계획법, 대기행렬이론, 관리정보체계 등과 관리과학이나 체계분석이 이 합리 모형에 속하며 근래 주목받고 있는 오스롬의 공공선택 이론도 합리 모형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합리 모형은 다른 정책 결정 모형들이 이를 비판하거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다수 정책 결정 모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 모형은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의미하는데요. 정책 결정자가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파악하고 대안 선택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며 자원이 충분하며 합리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정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정 모형은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결정이나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차선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제한된 합리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 모형으로 시몬과 마치가 제시한 것입니다. 만족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을 살펴보면 첫째로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완전한 합리성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합리적이 되고자 노력할 뿐이며 대안의 분석에도 완벽을 위하여 노력할 뿐이다. 둘째, 대안의 선택 시에도 최소한의 만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된다면 그에 맞추어 대안의 선택 기준을 낮추어 가게 된다. 세 번째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가치관 등 심리적 성향에 의하여 형성되는 주관적 합리성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에서 탐색 활동은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것은 주관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족 모형은 인간은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제한적으로 합리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책 목표나 정책 상황을 간소화시켜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제한된 합리성에 입각하여 모든 정책 대안과 정책 수단들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몇 개를 검토하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대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 모형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책이 비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사회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책 결정 결과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 모형에 의한 정책 결정이 더 바람직하며 세 번째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대안의 탐색을 중단하는 경우 더 훌륭한 정책 대안임에도 사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족 모형은 창의적이고 쇄신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보수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변화나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책임 회피와 무사 안일한 정책 결정 행위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만족 모형은 마치와 사이먼에 의해 제기된 만족 모형으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최적의 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고 있는 이론입니다. 인간의 절대적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본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점증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점증 모형에 있어서 정책 결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책은 기존 정책, 전년도 예산, 전례, 관례 등에 기초하여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결함을 교정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린드블럼과 윌다브스키는 의사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증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며 의사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은 상호 조절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안 분석의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이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증 모형의 특징으로는 기존 정책의 점증적 수정 목표와 수단의 상호 조절, 계속적 결정과 참여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 상태보다는 크게 다른 혁신적인 새 정책의 결정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설사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민 등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점증 모형의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현실을 긍정하고 혁신을 배제한다는 면에서 보수주의로 빠지기 쉬우며 안정과 균형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몰라도 혁신이 요구되는 발전 지향의 사회에서는 적용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형은 인간의 미래 변화 능력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오늘날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정보 처리 기술은 인간 지식 능력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의 정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정책의 과학성을 저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점증 모형은 린드블럼과 윌답스키에 의해 제기된 1980년과 1966년, 윌답스키가 1960년이고요. 린드블럼의 1980년입니다. 이 두 분에 의해 제기된 점증 모형은 합리 모형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이론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만정 모형이 인간의 보편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면 이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가에 의해 주로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린드블럼은 1980년이고요. 정책 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들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며 정책 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안 분석의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본 모형에서는 기존 정책을 고려할 첫 대안으로 기존 정책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치오니가 주장한 혼합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절충이라 할 수 있는 정책 결정 모형으로서 합리 모형의 이상주의적 성격에서 나오는 단점과 점증 모형의 무보수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치오니는 종합적 합리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 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증적인 정책 결정이 기본적인 결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합리주의 내에서 세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분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고 추후에 새로운 자료에 의해 수정하며 필요에 따라 방안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결정을 연기합니다. 합리 모형은 개발도상국 그리고 점증 모형은 선진 다원주의 사회에 적용하고 혼합 모형은 능동적 사회에 적용할 수 있으나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혼합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혼합 모형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 에치오니 1968년도입니다. 에치오니에 의해 제기된 혼합 모형은 적극적인 의사결정 접근법으로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 절충한 제3의 모형입니다. 이는 합리 모형의 이상주의적 성격을 지향하고 점증 모형의 보수성, 즉 반혁신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합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양 이론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하나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접근법으로서 혼합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상상력이 부족한 정책 결정가를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혼합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위자가 확고한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드롤이 제시한 정책 결정 모형으로 정책 결정의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여 정책 결정 체계의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의사 결정 모형을 말합니다. 이 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하여 현실성을 잃는 것을 경계하고, 그 반대로 다른 접근 방식들이 너무 현실 지향적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도로 모색되어 왔습니다. 이 모형은 합리적 분석만이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중시하고 경제성을 감안한 합리성을 추구하며 정책 결정 능력의 계속적인 고양을 꾀하는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정책 결정 단계를 초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단계, 후 정책 결정 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 모형은 초합리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합리 모형을 더 한층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변동상 하에서 혁신적 정책 결정이 거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공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드롤의 최종 모형은 그동안 무시되었던 초합리적 요소를 정책결정 모형에 삽입함으로써 이들이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초합리성의 달성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요소를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주먹구구식 정책결정에 대한 변명거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어서 2교시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